2025년 9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백악관에서 유출된 기밀 문서 한 장이 70년간 유지해왔던 동맹을 파괴 직전까지 몰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 문건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요. 주한미군 전군 철수. 한국에 주둔한 2만 8천 명의 미군은 그저 의미 없이 세워놓은 게 아닙니다. 북한의 도발을 막는 방패인 동시에 지금의 우리나라를 존재하게 하는 안전판이었죠. 그런데 이 믿을 수 없는 지령서가 현실이 된다면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동맹의 굴복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협상의 시작입니까? 그 문서에는 한국을 뒤흔들 3개의 핵심 요구 사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3배 인상, 한국산 첨단 반도체에 대한 최대 400% 관세 부과, 그리고 미국에 파견된 한국 기술 인력의 추방안 검토. 이 요구는 그야말로 한국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압박이 오히려 미국의 목을 조르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때는 2025년 7월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 새벽 2시. 미국 펜타곤의 지하 상황실에서 시계가 오전 10시 30분을 가리키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의 주먹이 회의 테이블을 강타했습니다. 300%면 한국이 감당할 수 있겠나? 대통령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피터 하밀턴 국가안보보좌관은 자신만만하게 답했습니다. 각하,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한미군 없이는 북한의 위협에 하루도 버틸 수 없을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찼죠. 바로 그때 놀라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상무부 담당관이 급히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장관님, 이상합니다. 한국 증시가 오히려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승리감에 안도해 있던 상황실의 공기를 단숨에 깨뜨렸습니다. 바닥을 칠 줄 알았던 삼성, LG, SK 등 주요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오히려 급등을 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게 뭐 어떻다는 거야? 마지막 발악 아닌가? 그러나 상무부 담당관의 다음 말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닙니다, 각하. 월스트리트를 비롯해 워렌 버핏, 피터 린치 등 주식계의 거장들 측에서 한국 기업 매수 주문이 폭증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뭔가 다른 걸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 정부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한국 경제가 흔들리기는커녕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숨 돌릴 새도 없이 당황스러운 소식이 연달아 들어왔어요.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주요 테크 기업들이 비상회의를 소집했다는 정보였습니다.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까지 모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왜 미국 기업들이 더 급해하지?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보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뭔가 예상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죠. 그때 상황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상무부 무역 담당 차관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긴급 분석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각하,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 트럼프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 제조업의 핵심 일부가 멈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삼성의 고성능 반도체 공급이 중단되면 애플의 차세대 아이폰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LG의 첨단 배터리 없이는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 라인이 심각한 영향을 받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려던 미국이 오히려 한국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죠. 피터 하밀턴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한국은 우리가 키운 거 아닌가? 하지만 상무부 차관의 다음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차관님, 그건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 의존 관계가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테이블을 다시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정확한 숫자를 가져와. 한국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거야? 바로 그 순간 제 휴대폰에 긴급 메시지가 떴습니다. 국무부 경제분석과에서 온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스펜서, 당장 와봐. 한국 의존도 데이터가 상상을 초월해. 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진실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국무부 지하 2층 경제분석실로 뛰어갔어요.
제이슨 워커가 창백한 얼굴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산더미 같은 분석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죠. 스펜서, 이거 좀 봐. 우리가 한국 없이는 핵심 산업 유지가 어렵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제이슨이 보여준 첫 번째 자료는 내 심장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내 핵심 산업의 한국 기술 의존도였어요. 그 수치는 상상을 초월했죠.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60%, OLED 디스플레이 패널 80%,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50%. 이 모든 것이 한국 없이는 정상적인 공급망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진짜야?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거야. 제이슨이 두 번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공급에 차질을 주면 미국 제조업, 생산량의 핵심 분야에서 최대 30% 급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야. 이는 미국 GDP의 수천억 달러 규모의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죠. 세 번째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기업의 핵심 기술 없이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미국 기업들의 목록이었죠. 애플, 테슬라, 보잉,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미국의 심장을 뛰게 하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기술과 부품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제이슨,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한국을 압박할 게 아니라 맞아. 우리가 그들의 협력을 더 간절히 원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 순간 제이슨의 컴퓨터에 또 다른 속보가 떴습니다. 청와대에서 공식 답변이 나온 것이었죠. 내용을 보는 순간 우리 둘은 동시에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건 거부가 아니야. 카운터 어택이네. 한국이 미국의 최후 통첩에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의 약점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지 시작일 뿐이었어요. 곧이어 더 놀라운 경고의 목소리가 들려올 예정이었죠. 바로 그때 제이슨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의회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콜린스 자문위원이 긴급히 만나자고 합니다. 뭔가 중대한 발견을 했다는군요. 전화가 끊기자 제이슨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스펜서,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어. 우리가 알고 있던 판이 완전히 뒤집힌 것 같아.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우리의 압박에 굴복할 약소국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판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국무부 지하의 차가운 공기가 우리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나는 제이슨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이 데이터들을 언제부터 파악하고 있었나? 제이슨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 보고서들은 우리가 직접 분석한 게 아니야.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에 제출했던 자료들이었지. 그런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자료들을 우리 눈에 띄지 않게 막아왔던 것 같아. 지금 이 데이터는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들이나 산업계에서 먼저 파악하고 있었던 내용이야. 그 말에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통제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정치적 압박을 위해 경제적 현실을 은폐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벌였을까요? 백악관 내부에 이 상황을 조장한 세력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죠. 나는 제이슨에게 물었습니다. 이 자료들 외에 더 숨겨진 게 있나? 제이슨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상무부 무역 데이터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 품목 중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같은 첨단 기술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어섰다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 수입해온 섬유나 철강 같은 일반 상품의 비중은 급격히 줄었고, 이제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공산품 공급처가 아니야. 최첨단 기술의 심장부야. 제이슨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더 심각한 건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제조업의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삼성의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는 애플의 최신 아이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우리 군수 산업에 필요한 첨단 장비나 인공지능 연구소의 서버에도 사용되고 있지. LG의 배터리 기술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우리 항공우주 산업의 드론이나 군사용 로봇에도 필수적이야. 단순히 민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방력에도 직결된 문제였어. 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국과의 갈등이 우리 군사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었죠.
제이슨은 마지막으로 태블릿을 꺼내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미국 내 주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공장들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였어요. 그런데 그 공장들의 대부분이 한국 기업들의 투자로 건설되었거나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운영되고 있었죠. 조지아주의 배터리 공장, 오하이오주의 반도체 공장, 텍사스주의 배터리 소재 공장까지 미국의 주요 제조업 거점들이 한국의 기술과 자본에 의해 지탱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한 장의 지도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려 한 것은 우리 자신의 심장을 스스로 찌르려는 행위와 같았어요. 그리고 백악관의 일부 참모들이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었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험에 빠뜨린 것이었죠. 나는 제이슨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백악관에 보고했나? 제이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누가 이 정보를 고의로 막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전달할 수 없어. 지금은 콜린스 자문위원이 유일한 희망이야. 그는 의회 소속이라 백악관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제이슨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제이슨의 전화벨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CIA였습니다. 제이슨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죠. 스펜서 CIA에서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에 대한 긴급 정보를 입수했다고 해.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것 같아. 나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체 한국은 무슨 카드를 더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앤드류 콜린스와의 만남은 나의 인식을 뿌리부터 바꿔놓았습니다. 의회 과학기술 자문위원인 그는 지난 15년간 미국의 기술 패권을 분석해온 최고 전문가였어요. 51세 MIT 출신인 그가 백악관으로 긴급 호출되면서 진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이거 보시면 경악하실 겁니다. 앤드류가 빨간 파일을 펼치며 말했어요. 표지에는 한국 기술 의존도 마이너스 극비 2급이라고 적혀 있었죠. 백악관 집무실에 모인 핵심 참모들 앞에서 앤드류가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제목은 섬뜩했어요. 미국 핵심 산업에서 한국 기술 없이는 생산 불가능하거나 대체가 매우 어려운 품목 리스트. 목록에는 수십 개의 중요한 품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스마트폰의 고용량 메모리 칩, 전기차용 첨단 배터리,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서버용 SSD. 앤드류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기술 없이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설마 대체제가 없다는 건 아니지? 앤드류가 고개를 저었어요. 단기적인 대체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대안을 찾더라도 그가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중국산으로 대체하는데 최소 2년, 자체 기술 개발에는 7년 이상이 걸립니다. 비용은 현재의 최소 3배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그런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세 번째 자료였습니다. 만약 한국이 기술 수출에 차질을 준다면? 제목 아래 끔찍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펼쳐졌죠. 애플 아이폰 생산량 60% 감소. 테슬라 전기차 생산에 심각한 차질. 마이크로소프트 서버용 메모리 부족으로 데이터 센터 운영에 영향. 하나하나가 미국 경제의 핵심을 흔들 수 있는 재앙적 시나리오였어요. 이건 과장된 시나리오 아닌가요? 재무장관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앤드류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입니다. 그가 네 번째 자료를 꺼냈습니다. 실제로는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어요. 한국 기업들이 보유한 핵심 특허의 수였죠. 삼성전자 10만 건 이상, LG그룹 8만 건 이상, SK그룹 6만 건 이상. 총 24만 건 이상의 특허가 미국 기업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잠깐, 이게 사실이에요? 상무장관이 경악하며 물었어요.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공식 데이터입니다. 앤드류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특허들 대부분이 핵심 원천 기술이라는 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한테 끌려다녀야 한다는 말이야?
앤드류는 잠시 침묵했다가 폭탄 발언을 터뜨렸어요. 각하,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국을 일방적으로 압박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15년간 미국 기술 우월주의를 주창해온 앤드류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더욱 충격적이었죠. 한국은 단순한 피보호국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강자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퍼즐의 가장 중요한 조각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백악관 상황실에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였죠. 대통령님, 큰일 났습니다. 골드만삭스 CEO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한국 관세 발표 후 나스닥이 3% 폭락했습니다. 애플 주가만 7% 떨어졌어요. 더 끔찍한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테슬라는 10% 급락, 엔비디아는 12%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한국 의존도를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한국을 압박하려던 관세가 오히려 미국 기업들을 직격탄으로 맞춘 것이었어요. 앤드류가 조용히 말했죠. 각하, 제가 경고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동시에 성명을 발표한 것이었어요. 기존 계약 재검토라는 무시무시한 내용이었죠. 삼성 미국향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계약 전면 재검토, LG 북미 배터리 및 디스플레이 공급 협정 중단 검토, SK. 미국 내 투자 계획 보류 하나하나가 미국 경제의 치명타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 가능한 카드들이었죠. 이럴 줄 몰랐어요. 국무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앤드류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각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빨간 글씨로 1급 기밀이라고 찍힌 문서가 들려 있었죠. 한국이 중국, 일본과 첨단 반도체 및 배터리 공급망 동맹을 논의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동아시아 3국이 손잡으면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완전히 소외될 수 있었어요. 만약 이들이 연합한다면 미국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심각한 경쟁력 약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앤드류의 경고가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앤드류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각하, 협상 테이블로 나가야 합니다. 압박이 아니라 협력으로 말이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거야? 우리가 이대로 물러설 순 없어. 앤드류가 고개를 저었어요. 각하, 현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때 비서관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펜타곤에서 긴급 보고가 있습니다. 주한미군 관련해서 충격적인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국방장관이 즉시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앤드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각하, 아마 그 보고서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실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말이죠. 앤드류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1시간 후 펜타곤에서 공개된 보고서는 우리 모두를 경악시켰어요. 국방정보국 DIA 72시간 불철주야로 분석한 주한미군 재배치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결과였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떠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결론이 그를 경악시켰죠. 주한미군 재배치 또는 철수 시 미국의 동부가 전략적 손실 규모 연간 수백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이는 단순한 방위비 절감을 훨씬 초월하는 손실임. 백악관 상황실에 모인 핵심 참모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앞에 놓인 보고서 제목은 섬뜩했어요. 대한민국 피보호국에서 전략적 핵심 파트너로. 이게 뭔 소리야? 트럼프가 짜증을 내며 물었어요. 오스틴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각하,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일방적인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첫 줄부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은 GDP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며 1인당 GDP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겁니다.
오스틴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의 국방비는 500억 달러 이상으로 세계 10위권 규모입니다. 이미 충분히 강력한 자위적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참의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왜 거기 있는 거지? 그게 문제입니다. 오스틴의 답변이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우리가 한국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우리에게 동북아시아 전략의 핵심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분석이 이어졌어요. 주한미군의 진짜 역할이었죠. 첫째, 중국 견제를 위한 최전방이자 핵심 정보 수집 기지 역할. 둘째, 일본 방어를 위한 핵심 완충지대 역할. 셋째, 러시아 극동 지역 감시를 위한 중요한 거점 역할. 즉, 한국은 우리의 동북아 전략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트럼프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럼 우리가 한국한테 빚진 거야? 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 평가였어요. 한국이 중국에 전략적으로 더 기울게 되면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오스틴이 경고했어요. 이는 중국의 서태평양 해양 장악을 가속화시키고 일본의 중립화를 유도하며 대만의 고립을 심화시켜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국무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압박을 계속하면?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저희 분석입니다. 오스틴의 답변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바로 그때 더욱 충격적인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CIA에서 온 긴급 보고였죠. 한국이 이미 중국과 첨단 기술 및 공급망 분야에서 비밀 채널을 가동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CIA 국장이 급하게 보고했어요. 한중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70년 동맹국이 적대 국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는 위기 상황이었어요.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CIA 국장이 계속했습니다. 일본도 이 흐름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일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고 있으며 대미 견제 심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이 경제, 기술, 심지어 안보 분야에서 손잡으면 미국은 아시아에서 완전히 고립될 수 있었죠.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였어요. 트럼프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바로 그때 국방부에서 더욱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미 군사 협력 재평가 보고서였죠. 각하 한국군의 독자 작전 능력이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합참의장이 보고했어요. 이미 미군 지원 없이도 충분히 강력한 자위적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의 K2 전차 KF-21 전투기 현무, 미사일, 천공 방공 시스템 등 주요 무기 체계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거나 그에 준하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앞선 기술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합참의장의 말이 회의실을 경악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전자전 능력, 사이버 방어, 미사일 개발 기술 등에서 한국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우주 발사체 누리호를 성공시켰고 달 탐사선 다누리를 보냈다는 것이었죠. 이는 한국이 더 이상 단순한 피보호국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을 나라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대등한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합참의장의 결론이 모든 것을 정리했죠.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백악관 연락관이 뛰어들어왔죠. 긴급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또는 철수 시 한미 상호방 위조약의 효력 상실을 검토할 것이라고 모든 참석자들이 경악했습니다. 70년 한미동맹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더 있습니다. 연락관이 계속했어요. 일본 정부도 한국의 입장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미일 공조체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스틴이 테이블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한 거야? 국방정보국 국장이 마지막 경고를 던졌습니다. 장관님, 48시간 안에 명확한 결정이 없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려던 미국이 오히려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것이었죠. 동맹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자존심을 버리고 양보할 것인가. 각하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무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한국을 잃으면 아시아 전략 자체가 무너집니다. 애슐리가 마지막 권고를 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라 독자적 전략적 판단을 내리고 실행할 수 있는 강국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협력을 제안해야 할 때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미국이 처음으로 동맹국에게 협상을 넘어선 양보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어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백기를 들어야 한다는 말이야? 각하, 이건 백기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애슐리가 답했어요. 한국과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때 비서관이 들어와서 속삭였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에서 최종 메시지가 왔습니다. 24시간 내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미국은 한국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70년 동맹을 포기하고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것인가? 그 답은 이제 몇 시간 후에 밝혀질 예정이었습니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은 금세 지나갔습니다. 2025년 9월 28일 오후 3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 순간이 펼쳐졌죠.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서는 모습에서 이미 결과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굴복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전면 재정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았죠. 자존심을 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발표가 이어졌어요. 첫째, 한국산 첨단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제한을 전면 철회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발표가 나오자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둘째, 방위비 분담금 130% 인상 요구를 철회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분담금 재조정을 논의할 것입니다. 셋째, 한미동맹을 기존의 보호-피보호 관계에서 동등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시킵니다. 하나하나가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선언이었죠. 4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멈췄습니다. 다음 말을 하기가 힘든 듯 했죠. 미국 정부는 성급한 판단과 절차적 오류로 한국에 대해 무례한 처사를 한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합니다. 로즈가든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에게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한국의 핵심 기술력과 전략적 중요성 없이는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말이 모든 것을 정리했죠. 바로 그 순간 서울 청와대에서도 동시에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한민국은 미국의 진정성 있는 관계 재정립 의지를 환영합니다. 이제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승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죠. 동시에 대한민국은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발표가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죠. K-테크 얼라이언스 출범이었습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첨단 기술 연합이었어요. 네덜란드 ASML, 일본 도쿄일렉트론, 독일 인피니온 등 세계 최고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글로벌 첨단 기술 생태계의 핵심 축이 되겠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선언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죠. 더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아시아 기술 허브 구축 계획이었어요. 서울, 도쿄, 타이베이, 싱가포르가 연합하여 아시아 실리콘밸리를 만든다는 계획이었죠. 미국 실리콘밸리에 맞서는 아시아의 기술 중심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두 개의 강력한 기술축을 갖게 됩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설명이 충격적이었어요.
서구의 실리콘밸리와 아시아의 K-밸리가 상호 협력하고 경쟁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바로 그 시각 월스트리트에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 소식에 미국 주식시장이 대폭등한 것이었죠. 애플 8%, 테슬라 10%, 마이크로소프트 7%, 엔비디아 11%. 주요 기술 기업들이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회복으로 공급망 위기 우려가 해소됐다는 것이 상승 이유였죠. 투자자들이 얼마나 한국을 필요로 했는지 여실히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팀 쿡 애플 CEO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애플은 한국을 최우선 기술 파트너로 모시겠다는 내용이었죠. 일론 머스크도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코리어 이즈 어 크리티컬 텍 파트너. 테슬러 윌 디펀 이츠 컬래버레이션. 한국은 중요한 기술 파트너다. 테슬라는 협력을 심화할 것이다. 하나둘씩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4일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던 기업들이 이제는 협력을 구하고 있었죠. 진정한 승리는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였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미국의 일방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전략적 위상 증명이라고 보도했어요. 독일 슈피겔은 대한민국 기술 패권으로 미국과 대등한 협력 관계 구축이라고 썼죠. 프랑스 르몽드는 아시아의 새로운 기술 리더, 한국의 부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을 새로운 강대국이자 동맹 관계의 중요한 축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건 각국 정부의 반응이었죠.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국들이 앞다투어 한국과의 첨단 기술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한국과 함께하지 않으면 미래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 된 것이었죠. 6개월 후 2026년 3월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권에 안착했고 SK하이닉스는 고성능 메모리 분야 독점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주요 공급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했죠. 한국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며 1인당 GDP 4만 달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올랐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었습니다. G7 정식 멤버 가입 논의가 시작되었고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도 거론되기 시작했죠. 대한민국은 이제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3대 기술 강국으로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마이클 포터 교수의 분석이 새로운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나 마이클 스펜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6개월 전 한국은 미국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고 말했던 내가 이제는 미국이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없이는 미래 기술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됐죠. 내 책상 위에는 새로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제 내 역할은 한국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국과 더 깊은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변화였죠. 6개월 전만 해도 한국이 미국에 굽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미국이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협력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한국의 태도였어요. 명백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고 포용적인 자세를 보였죠. 우리는 미국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의 말이 진정성 있게 들렸습니다. 대결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협력으로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한국다운 면모였어요. 힘을 얻었을 때 그 힘을 남용하지 않는 성숙함. 서구 열강과는 다른 동양적 리더십이었죠. 2026년 9월 정확히 1년 후의 상황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한국 주도의 글로벌 기술 협력 프레임워크가 체결됐죠. 미국, 중국, 유럽연합까지 참여한 역사적 협정이었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을 평화적 협력으로 전환시킨 것이었죠. 한국이 증명한 것은 단순히 기술력만이 아닙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치하사에서 말했습니다. 작은 나라라도 원칙과 신념으로 세계 질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백악관에서 퇴근하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년 전 이맘때 한국을 과소평가하며 쉬운 상대라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우린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어. 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지혜로운 나라였어. 지금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모델이 됐습니다. 군사력이 아닌 기술력으로, 일방적 압박이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으로 세계에 기여하는 21세 기형 강국의 표본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확신해요. 이것은 단순히 한국의 승리가 아니라 새로운 국제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